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가 대물림 되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웃음소리가 룸 안에 퍼지는 동안 저는 식탁 아래에서 손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는데 풀지 않았어요. 풀면 안 됐으니까요. 두 분 앞에서, 저 남자 앞에서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게 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시는 채로 그냥 웃고 계셨어요. 낯선 자리가 어색하셔서, 잘 보이고 싶으셔서, 딸 결혼이 잘 됐으면 싶으셔서요. 평생 소리 없는 세상에서 청각장애를 안고 사신 두 분이 그날 그 한정식집 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웃는 것뿐이었거든요. 그게 제일 무너졌어요. 두 분이 모르신다는 게, 평생 그렇게 사셨다는 게, 누군가 저렇게 말해도 두 분은 영영 모르실 수도 있다는 게,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법이 안 된다면, 경찰이 안 된다면, 세상 어디에도 손 내밀 곳이 없다면, 제가 직접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배워뒀거든요. 쓸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배웠는데,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두 분이 평생 일군 과수원이 있어요. 사과나무들이 빼곡한 그 땅이요. 두 분의 손마디가 굵어진 만큼, 두 분이 나눴을 수어가 쌓인 만큼, 그 땅에 두 분의 삶이 다 있어요. 그걸 빼앗으려 했어요. 저 남자가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장을 함정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존중할 줄 모르고 무시하면 반드시 벌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조차 없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한다면 댓글에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더불어 지금 듣고 계신 지역이 어디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행운을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1장. 수도권 외곽의 한 한정식집이었어요. 오래된 기와집을 개조한 곳인데 안으로 들어서면 마당 가운데 수령이 꽤 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너머로 개별 룸들이 이어지는 구조였어요. 예약을 해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고 차림새만 봐도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죠. 저는 그날 연두색 투피스를 입고 갔어요. 어머니가 골라주신 옷이었거든요. 손가락 관절이 굵어지신 그 손으로 옷걸이를 하나씩 넘기면서 이게 좋겠다. 이게 예뻐 보인다 하셨는데 저는 그냥 다 좋다고 했어요. 어머니 눈에 좋아 보이는 게 그날 제가 입어야 할 옷이었으니까요. 두 분은 많이 긴장하셨어요. 아버지는 넥타이를 3번이나 고쳐 매셨고 어머니는 차에 타기 전에 거울을 5번은 보셨을 거예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면서 저를 한번 보시더니 엄지를 척 올려 보여주셨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딸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웃었어요. 웃어드렸죠. 식당 안룸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 들어가는데 준우가 먼저 와서 입구에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제가 알던 준우였어요. 다정하고 말이 많고 어떤 자리에서든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룸 안으로 들어섰어요. 준우 어머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네셨고 저도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다음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죠. 강만득. 키는 크지 않았어요. 체격도 딱히 위압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자기가 앉아있는 공간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사람, 상대방이 이 공간에 들어오는 걸 허락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저는 직업 특성상 그 냄새를 꽤 잘 맡는 편이에요. 인사를 했어요. 허리를 굽혀 조심스럽게 예비 며느리의 얼굴로요. 강만득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어요. 자리가 잡혔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마주보고 앉으셨고 준우가 제 옆에 앉았어요. 차가 나오고 계절 메뉴 설명이 이어지고 어색한 첫 인사가 한 바퀴 돌았어요. 두 분은 처음 오신 자리가 어색하셨는지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살피셨어요. 누군가 말을 건네면 저를 보셨고 저는 수어로 내용을 전해드렸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방식이었어요. 오래된 자연스러운 방식이요. 그때였어요. 강만득이 찻잔을 들어 올리면서 소매가 거쳤는데 그 아래로 시계가 보였거든요. 왼쪽 손목. 메탈 케이스의 가죽 밴드. 숫자판 아래쪽에 아주 작게 새겨진 이니셜. K, S, H. 저는 숨을 참았어요. 김성훈. 5년 전 특공대에서 함께 일했던 사수였어요. 그 사람이 아끼던 시계가 지금 이 남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었어요. 세상에서 딱 하나뿐인 한정 제작 모델이었는데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티가 나지 않도록 시선을 찻잔 쪽으로 내렸어요. 테이블 위로는 계속 대화가 흘렀어요. 강만득이 사업 이야기를 했어요. 재단 이야기, 지역사회 기여 이야기, 아들이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요. 목소리는 낮고 여유로웠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우리 쪽으로 이야기가 넘어왔어요. 어디서 자랐냐,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경기도 외곽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과수원을 하신다고요. 그러자 강만득이 두 분 쪽을 한번 바라봤어요. 두 분은 그 눈빛을 알아채지 못하셨어요. 그쪽을 보고 계시지 않으셨거든요. 어머니는 마침 차를 한 모금 드시고 있었고 아버지는 테이블 위 음식들을 살피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강만득이 준우 어머니를 향해 나직하게 운을 뗐어요. 그러면서 좌중을 한번 훑었어요. 마치 당연한 말을 하듯이 점잖게 타이르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집안이 좀 구식이에요, 사실. 혈통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겨서요. 저야 이 아이가 좋다면 뭐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대가 이어지는 일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가 대물림되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 하. 그 웃음소리가 룸 안에 퍼졌어요. 저는 그 순간 두 분을 봤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못 들으셨어요. 아버지도요. 두 분은 맞은편에서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강만득이 무슨 말을 했는지, 룸 안 공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준우. 어머니가 왜 갑자기 시선을 찻잔으로 떨어뜨렸는지, 준우가 왜 젓가락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는지, 두 분은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낯선 자리가 어색하셔서 그냥 조용히 계셨던 거예요. 그게 더 무너졌어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두 분이 그 말을 영원히 모르실 수도 있다는 게, 모르신 채 그냥 웃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게, 그게 더 깊이 꽂혔어요.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는데 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손을 풀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숨을 한 번 고르고 고개를 들었어요. 친척들 중 누구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강만득의 말을 추인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도 틀렸다고 하지 않는 침묵이요. 그 공간에 있는 어른들이 전부 그냥 넘어가는 침묵이요. 강만득이 마침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저를 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아가씨, 얼굴이 낯익은데 어디서 봤더라.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의 미소로 대답했어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버님. 이장.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우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원래 좀 그래. 말이 거칠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창밖을 보면서 물었어요. 어떤 말이요? 준우가 잠깐 멈칫했어요. 장애 얘기. 아버지가 좀 구식이라서. 악의는 없어. 그냥 그런 세대야. 악의가 없다. 그냥 그런 세대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차 안에 오래 머물렀어요. 준우는 제가 화가 났다고 생각한 것 같았는지 제 손을 한 번 꼭 잡았다가 놓았어요. 저는 그 손이 잡혔다가 떠나는 걸 느끼면서 그냥 계속 창밖을 봤어요. 그런 세대라고요. 그 말이 자꾸 걸렸어요. 악의가 없다는 말도요. 두 분이 평생 들어오셨을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어릴 때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을 걸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어요. 수어로 대화하는 두 분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못 들으시니까 그냥 걸으셨고 저는 그 눈빛들을 다 받아냈어요. 그게 제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을 지키는 건 저한테는 숨 쉬는 것만큼 당연한 일이었어요. 세상이 두 분을 함부로 대할 때 제가 막아야 한다는 게요. 어릴 때부터 그랬고 어른이 돼서도 그랬어요. 그게 제가 강해지려고 했던 이유의 절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강만득의 그 말을 들은 순간 오래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움직였어요. 강만득이라는 이름 주변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더듬기 시작했어요. 전직 경찰 시절 연락이 닿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물었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윤곽이 잡혔어요. 겉으로는 희망나눔 실버재단 이사장이었어요. 지역 복지 사업에 꾸준히 기부를 해온 인물이고 봉사상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단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졌어요.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재단을 통해 세탁되고 깨끗한 돈으로 돌아 나왔어요. 법적으로는 걸리는 게 없었어요. 서류가 완벽했거든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더 알게 됐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봤던 그 시계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메탈 케이스의 가죽 밴드, 숫자판 아래쪽에 새겨진 아주 작은 이니셜 K, S, H. 세상에 딱 하나뿐인 한정 제작 모델이었어요. 김성훈. 특공대 시절 제 사수였어요. 5년 전 백사파 소탕 작전이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강변에서 발견된 사람이에요. 유서가 있었고 수사는 자살로 종결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결론을 한 번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아끼던 시계가 강만득의 손목에 있었어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붙여봤어요. 재단 뒤에 숨은 조직과 5년 전 미완으로 끝난 작전과 그리고 그 시계와요. 퍼즐이 맞춰졌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그냥 불편한 예비 시아버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머니한테서 영상통화가 온 게요. 어머니는 전화를 잘 안 하세요. 불편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화면을 직접 연결하셨어요. 화면 속 어머니가 수어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과수원 쪽으로 낯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측량. 장비 같은 걸 들고 다닌다고, 뭔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다고요. 저는 그날 바로 내려갔어요. 알아보니 두 분 과수원 일대가 개발 예정 구역으로 묶여 있었어요. 수용 절차가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었는데 관련 서류가 두 분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당연하죠. 어디서 오는 우편물인지 무슨 내용인지 두 분이 알기 어려운 구조였으니까요.
담당 공무원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미 절차가 많이 진행됐다고 했어요. 그 과수원은요. 두 분이 50년 가까이 일군 땅이에요. 아버지 손마디가 굵어진 것도, 어머니 허리가 굽은 것도 다 그 땅에서였어요. 두 분이 소리 없이 서로 눈을 보면서 웃고 손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온 공간이에요. 그게 이 사람 손에 그냥 넘어가게 생긴 거였어요. 경찰 쪽에 아는 형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특공대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강만득 관련해서 들여다볼 수 있냐고 했더니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수야, 나 지금 그 이름 건드리기 어려워. 미안하다. 그게 다였어요. 어떤 그물인지 알겠더라고요. 법 안에 있고 서류 안에 있고 사람 안에 있는 그물. 신고해도 서류를 들이밀어도 아는 사람을 찾아가도 어디서든 막혀있는 구조였어요. 혼자 싸우면 지도록 설계된 세상이었어요. 그날 저녁 과수원 창고에 혼자 들어갔어요. 짐박스들 사이에 자물쇠가 달린 철제 락커가 하나 있었어요. 열쇠는 제 열쇠고리에 달려 있었어요. 자물쇠를 열었어요. 안에는 접힌 검은 코트 한 벌이 있었어요. 그 아래에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그건 차차 말씀드릴게요. 코트를 꺼내서 펼쳐봤어요. 2년 동안 손도 안 댔는데 손에 잡히는 감촉은 익숙했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게 있거든요. 창고 불을 끄고 나왔어요. 마당에 서서 과수원 쪽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사과나무 실루엣이 보였어요.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이 조금 흔들렸어요. 두 분이 저 나무들을 심을 때 몇 살이셨을까요? 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때부터 저 나무들이 거기 있었어요. 저건 빼앗길 수 없어요. 두 분을 지키는 건 어릴 때부터 당연한 일이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도 당연한 거예요.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이번엔 제가 가진 걸 전부 써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연락처에 전화를 했어요. 특공대 시절부터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성훈 오빠를 알고 그 죽음이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5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 물었어요. 얼마나 됐어? 한 달이요. 장소는 결혼식장으로 잡을 거예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짧게 말했어요. 알겠어. 다 모아볼게. 전화를 끊고 과수원을 한 번 더 봤어요. 사과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두 분은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한 달이라고 생각했어요. 딱 한 달이에요. 3장. 결심을 했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면 안 돼요. 섣불리 움직이는 순간 상대방이 먼저 눈치채거든요. 그러면 게임이 달라져요. 내가 원하는 판이 아니라 상대방이 짜놓은 판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특공대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거든요. 싸움은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예비 신부였어요. 드레스 피팅을 갔어요. 웨딩홀 투어도 했어요. 청첩장 문구를 고르고 부케 꽃을 고르는 자리에도 웃으면서 앉아 있었어요. 준우는 제가 마음을 잡은 줄 알았을 거예요. 상견례 날 일도 과수원 일도 다 그냥 넘어가기로 한 줄 알았겠죠. 그러는 동안 저는 다른 걸 하고 있었어요. 강만득이 이 결혼을 왜 원하는지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재단 설립에 필요한 법인 구조를 들여다보니까 혼인으로 연결되는 가족관계가 특정 지분 이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있었어요. 결혼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도구였던 거예요. 아들도 저도 이 결혼식도 전부 그 사람이 설계한 판 위의 말들이었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결혼 한 달 전이었어요.
강만득이 준우를 통해 서류 이야기를 꺼냈어요. 혼인 후에 가족법인 지분 일부를 준우 명의로 이전하는데 배우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법적 절차라고, 형식적인 거라고요. 내용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준우가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설명해주고 싶어 한대. 서류 미리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변호사 친구한테 한번 검토받고 싶다고. 요즘은 그게 일반적이지 않냐고요. 전화 너머에서 준우가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에 나온 말이 이거였어요. 지수야, 아버지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해. 괜히 관계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해. 나 믿지 않아? 나를 믿냐고요. 저는 그래, 믿지,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무렵 강만득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흔적이 보였어요. 꽃집 근처에 며칠째 서 있는 낯선 차가 있었고 제 주변을 누군가 캐고 다닌다는 느낌이 여기저기서 왔어요. 그런데 조회 결과에서 나온 건 일반 경찰 경력뿐이었을 거예요. 특공대 기록은 오래전에 정리해뒀거든요. 나올 게 없었어요. 강만득이 안심했을 거예요. 그냥 꽃집 하는 전직 경찰이라고요.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강만득이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장소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재단 건물 회의실이었어요. 자기 영역에서 자기 사람들이 둘러싼 공간에서 저를 보겠다는 거였죠. 저는 갔어요. 재단 건물 로비에는 봉사활동 사진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어르신들 웃는 사진,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진, 강만득이 상패를 받는 사진들이요. 잘 꾸며놓은 공간이었어요. 보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공간이었죠. 회의실에 강만득이 앉아 있었어요. 옆에 조용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속에는 없었어요. 저도 묻지 않았어요. 차가 나오고 강만득이 느린 말투로 운을 뗐어요. 오늘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거니까 서로 솔직한 게 낫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아들 앞날 챙기는 게 죄예요? 저는 진심으로 이 집안이 잘 됐으면 해서 하는 말인데 아가씨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요. 솔직히 저야말로 억울하다고요. 잘 해주려고 하는 걸 자꾸 의심하니 제가 오히려 피해자 아닌가요? 잠을 못 자겠어요. 진짜로. 잠을 못 자겠다고요. 이 사람이요. 어머니 아버지를 면전에서 모욕하고 두 분 과수원을 빼앗으려 하고 저를 서류 한 장으로 엮어두려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고 있었어요. 어찌나 태연한지, 어찌나 능청스러운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실제로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는데 상대방은 그걸 수긍하는 미소로 읽었겠죠.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많이 예민했던 것 같아요. 강만득이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손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아니라고, 이해한다고, 결혼 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서류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저는 잘 알겠다고 했어요. 재단 건물을 나오면서 로비를 천천히 가로질렀어요. 액자 속 어르신들 사진들을 지나치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진 속 어르신들 중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선한 얼굴로 이용당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잠깐 서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고 계시냐고요. 조금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오탈자가 두 군데 있었어요. 과수원 사과가 잘 크고 있어 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봤어요. 과수원 사과가 잘 크고 있다고요. 두 분이 아직 거기 계시다고요. 아직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으셨다고요. 며칠 뒤였어요.
준우가 저녁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준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어요. 지수야, 미안해. 아버지한테 다시 얘기했어. 과수원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어. 내가 약속할게. 저는 준우 얼굴을 봤어요. 진심인 척이 완벽했어요. 눈에 미안함을 담고 목소리를 낮추고 손을 테이블 위로 뻗었어요. 사과를 하는 사람의 자세였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과수원 수용 절차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준우의 한마디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설령 멈춘다 해도 그건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강만득이 일시적으로 누른 것뿐이었어요. 결혼이 끝나고 나면 언제든 다시 눌릴 수 있었고요. 흔들리는 척을 해야 했어요. 저는 준우가 뻗은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로. 준우가 안도하는 게 보였어요. 어깨에서 힘이 빠지면서요. 카페를 나와서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기 전에 잠깐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카페 유리창이 보였어요. 안에 준우가 아직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한테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요.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그날 밤 과수원에 다시 내려갔어요. 두 분이 주무시는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마당에 차를 세우고 내리니까 사과 냄새가 났어요. 어둠 속에서도 나무들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 나무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아버지가 이 나무들을 처음 심으셨을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작은 묘목을 땅에 꽂으시면서 손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크면 내 키만큼 된다고요. 그때 저는 나무가 제 키만큼 크는 게 얼마나 걸리는지 몰랐어요. 지금 이 나무들이 저보다 훨씬 크거든요. 두 분의 시간이 여기 다 있었어요. 이건 지킬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창고에 들어가서 락커를 열었어요. 검은 코트 아래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상태가 괜찮았어요. 손질을 좀 해야 했지만 쓸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락커를 잠갔어요. 창고를 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래된 연락처 목록을 열었어요. 이름들을 쭉 내려봤어요. 아직 연락이 닿는 사람들, 제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요. 첫 번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가고 연결됐어요. 나야. 부탁할 게 있어. 한 달 있어. 장소는 결혼식장으로 잡을 거야. 잠깐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짧게 말했어요. 알겠어. 뭐가 필요해? 저는 대답했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시간이요. 전화를 끊고 과수원을 한 번 더 봤어요. 두 분이 계신 불 꺼진 방 창문이 보였어요. 조용했어요. 두 분은 모르세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한 달이에요. 사장. 준우가 저녁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어요. 지수야, 미안해. 아버지한테 다시 얘기했어. 과수원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어. 내가 약속할게. 저는 준우 얼굴을 봤어요. 진심인 척이 완벽했어요. 눈에 미안함을 담고 목소리를 낮추고 손을 테이블 위로 뻗었어요. 사과를 하는 사람의 자세였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과수원 수용 절차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준우의 한마디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설령 멈춘다 해도 그건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강만득이 일시적으로 누른 것뿐이에요. 결혼이 끝나고 나면 언제든 다시 눌릴 수 있었고요.
흔들리는 척을 해야 했어요. 저는 준우가 뻗은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어요. 고마워. 정말로. 준우가 안도하는 게 보였어요. 어깨에서 힘이 빠지면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확인했어요. 카페를 나와서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기 전에 잠깐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카페 유리창이 보였어요. 안에 준우가 아직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한테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요.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그 무렵부터 준비를 더 빠르게 당겼어요. 강만득이 재단 건물 회의실에서 저한테 했던 말들을 생각했어요.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다고,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했던 말들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한 가지를 확인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반격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걸요. 그래서 저렇게 태어난 거예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요. 그 확신이 이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저는 웨딩홀 도면을 다시 펼쳤어요. 메인홀, 신부 대기실, 복도 구조, 비상구 위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까지요. 하객석이 몇 줄인지, 각 출입구에서 중앙 통로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조명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까지 표시해뒀어요. 사람 배치를 최종 확정했어요. 하객석 앞줄 오른쪽에 2명, 왼쪽에 2명, 중간열에 3명, 뒷열에 2명, 비상구 쪽에 1명, 주차장 통로에 1명, 복도 양 끝에 각각 1명씩이요. 커플처럼 앉을 사람, 혼자 온 하객처럼 앉을 사람, 역할을 나눴어요. 모두 정장 차림이어야 했어요. 결혼식 하객으로 보여야 했으니까요. 그 사람들 전부가 성훈 오빠를 알았어요. 한 명씩 전화를 했어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한 명도 길게 묻지 않았어요. 됐다고, 가겠다고, 짧게 말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결혼식 2주 전, 드레스 최종 피팅이 있었어요. 디자이너가 여기저기 핀을 꽂아가면서 전체 실루엣을 잡는 동안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치마 안쪽 구조를 다소 확인했어요. 가터벨트 위치, 격단 사이의 공간, 뛸 때 어떻게 잡히는지, 움직일 때 흘러내리지는 않는지요. 손을 대지 않아도 눈으로 알 수 있었어요. 충분했어요. 디자이너가 마무리하면서 물었어요. 드레스 입으실 때 속에 뭔가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딱 맞아요. 디자이너가 웃으면서 결혼식 날 정말 예쁘실 거라고 했어요. 저도 웃었어요. 그 2주 동안 강만득은 조용했어요. 재단 회의실에서 저를 만난 이후로 직접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준우를 통해서도 특별한 압박이 없었어요. 아마 안심한 거겠죠. 저한테 해야 할 말을 다 했고 제가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그 조용함이 오히려 저한테는 신호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결혼식만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요. 그러라고 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방심하거든요. 결혼식 전날 밤이 됐어요. 저는 꽃집에 혼자 있었어요. 다음 날 쓸 부케 작업을 마치고 나서 작업대에 기대어 잠깐 멍하니 있었어요. 꽃 냄새가 났어요. 장미랑 작약이 섞인 냄새였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이 꽃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내일 일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건지요. 법적으로는 제가 한 일들이 전부 설명이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설명이 된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내일 새벽에 먼저 도착하기로 한 사람들한테서 확인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웨딩홀 하객석, 주차장, 비상구, 전부 자리가 잡혔다고요.
어머니한테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내일 잘 되길 빈다고 오탈자가 3군데 있는 문자였어요. 저는 고맙다고 잘 될 거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꽃집 불을 껐어요.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꽃들이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내일 끝나면 다시 여기 와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차에 탔어요. 내일은 제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장례식이기도 하고요. 5장. 결혼식 날 아침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새벽 5시 반이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는데 어둠 속에서도 하늘이 밝아오려는 기색이 있었어요. 그 경계 어딘가의 빛깔이요. 완전한 밤도 아니고 아직 낮도 아닌 그 사이의 색깔. 저는 그 빛을 천장에 반사되는 걸 보면서 잠깐 누워 있었어요. 오늘이구나. 그 말을 속으로 한 번 했어요. 특별히 설레지도 특별히 긴장되지도 않았어요. 오랜 시간 준비한 일이 드디어 오는 날엔 이상하게도 감정이 잠잠해지거든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몸이 먼저 일 모드로 들어가는 건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얼굴을 잠깐 봤어요. 오늘 이 얼굴 위에 신부 화장이 올라갈 거였어요. 헤어샵과 메이크업은 오전 8시로 잡혀 있었고 웨딩홀 신부 대기실 입실은 10시였어요. 시작은 12시. 모든 순서가 머릿속에 정확히 박혀 있었어요. 준우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예쁘게 하고 와. 기다릴게. 였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욕실로 다시 들어가서 샤워를 하려는데 욕실 선반에 준우 핸드폰이 있었어요. 어젯밤에 저희 집에서 자고 일찍 나간다고 했었는데 두고 간 거였어요. 저는 그걸 집어서 들고 나오다가 그냥 테이블에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면이 켜졌어요. 알림이 와서 화면이 켜진 거였는데 잠금 화면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 있었어요. 발신인은 아버지였어요. 발신인 이름이 그냥 아버지로 저장돼 있었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일 필요가 없었어요. 잠금 화면에 뜬 미리 보기 첫 줄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됐어? 그 계집이 아직도 눈치를 못 채는 거냐?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잠금 해제를 했어요. 준우의 잠금 패턴은 알고 있었어요. 같이 지낸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메시지 창을 열었어요. 강만득과 주고받은 대화가 스크롤을 올릴수록 이어졌어요. 읽었어요. 처음부터요. 별로 길지 않았어요. 강만득이 보낸 메시지들은 짧고 지시적이었어요. 준우가 보낸 메시지들은 조금 더 길었고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눈에 걸린 건 딱 한 줄이었어요. 강만득이 보낸 메시지였는데 날짜를 보니 제가 준우를 처음 만나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 계집, 특공대 출신이라 써먹기 좋습니다. 재단 세울 때까지만 데리고 놀죠. 데리고 놀죠.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입술만 약간 움직이면서요. 그리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요. 창밖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상한 건 눈물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울 것 같지 않았어요. 울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도 몸이 거부하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이미 너무 오래전에 마음의 준비가 됐던 건지도 몰라요. 어느 쪽이든 눈은 그냥 건조했어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지 않고 말라버린 것처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몰랐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준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너무 잘 맞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말을 해줬고, 제가 지쳐 있을 때 나타났고, 제 약점을 건드리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게 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냥 잘 맞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강만득의 손목에서 시계를 본 그 순간부터 마음 한켠에 작은 방이 하나 생겼어요. 열고 싶지 않은 방이요. 저는 그 방의 문을 닫아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어른이 되고 나서도 가끔씩 하게 되는 그런 생각으로요. 이제 문이 열렸어요. 방 안에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욕실로 들어가서 샤워를 했어요. 물 온도를 조금 높게 맞췄어요. 뜨거운 물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한 3분쯤 그렇게 서 있다가 나왔어요. 드레스는 전날 밤에 미리 가져다 두었어요. 옷걸이에 걸려 있었는데 흰 천이 아침 빛에 조용히 빛났어요. 저는 그 드레스 앞에 서서 안쪽을 한번 확인했어요. 가터벨트를 먼저 착용했어요. 그 안쪽에 준비해뒀던 것들을 하나씩 수납했어요. 나이프는 왼쪽이에요. 손이 더 빠른 쪽으로요. 3단봉은 오른쪽이에요. 뛰어도 흘러내리지 않게 위치를 잡았어요. 와이어는 접어서 허리 쪽 겹단 안에 넣었어요. 드레스 구조상 바깥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움직이면서도 확인했어요. 티가 나지 않았어요. 드레스를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봤어요. 신부였어요. 흰 드레스에 잘 맞는 실루엣이었고 치맛단이 바닥에 살짝 닿는 길이었어요. 드레스 디자이너가 아마 만족스러워할 모습이었을 거예요. 겉에서 보면 그냥 신부였어요. 테이블 위에 준우의 핸드폰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고 핸드백에 넣었어요. 준우한테 가져다 줘야 했거든요. 헤어샵을 다녀왔어요. 메이크업도 받았어요. 담당 헤어 디자이너가 오늘 정말 예쁘시다고 신랑이 반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미소가 됐어요. 오래 연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상황에서 해야 할 표정이 뭔지 몸이 알고 있었어요. 웨딩홀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서 미리 와 있어야 할 사람들이 제자리에 있는지를 아주 잠깐 눈으로만 확인했어요.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차들도 사람도 위치도요. 안도라는 감정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확인이었어요. 예상한 대로 되고 있다는 확인이요.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준우가 거기 있었어요. 드레스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와, 진짜 예쁘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는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백에서 준우의 핸드폰을 꺼내서 내밀었어요. 두고 갔더라. 준우가 받으면서 찾고 있었는데 고마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핸드폰을 건네는 게 아니라 그냥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준우를 봤어요. 준우가 제 눈을 봤어요. 뭔가를 읽으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식장 가자. 볼 게 있어. 준우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미소가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핸드폰 화면을 한번 내려다봤다가 다시 제 얼굴을 봤어요. 얼굴에서 색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를 들킨 사람의 얼굴이 그렇거든요. 부정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고 그냥 굳어버리는 거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신부 대기실 문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났어요. 노크 치고는 좀 무거운 소리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강만득이었어요. 한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6장. 강만득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준우를 한번 보더니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준우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저를 봤다가
아버지를 봤다가 그러다 그냥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랑 강만득 둘만 남았어요. 신부 대기실은 넓지 않았어요. 꽃 장식들이 사방에 있었고 거울이 크게 하나 걸려 있었어요. 조명이 따뜻했어요. 결혼식 날 신부가 있어야 할 공간답게 예쁘고 아늑하게 꾸며진 방이었죠. 강만득이 방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들고 온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탁! 소리가 났어요. 봉투는 두툼했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다리를 꼬았어요. 완전히 편안한 자세였어요. 자기 집 거실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봉투를 손끝으로 한번 가볍게 밀면서 말했어요. 앉아요. 저는 앉지 않았어요. 강만득이 저를 한번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어요. 이거 받고 오늘 식은 없던 걸로 해요. 정리 비용이라고 생각해. 충분히 넣었어. 꽃집 몇 년치 매출은 될 거야. 목소리가 여전히 낮고 여유로웠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일이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받을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봉투 하나면 정리가 된다고 그렇게 계산해뒀던 거겠죠. 내 아들은 따로 짝이 있어. 국회의원 딸이야. 이 혼사는 처음부터 좀 맞지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아가씨도 느꼈을 거야.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는 게 서로한테 나아. 저는 강만득을 봤어요. 이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한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늘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봉투 하나 내밀면 정리가 됐고 말 한마디면 사람이 움직였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는 세상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 사람 눈에 저는 그냥 그 세상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 중 하나였을 거예요. 밖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웨딩홀 쪽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이었어요. 결혼식 시작 10분 전 음악이었어요.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강만득이 눈을 들었어요. 예식장 대관료에 장례식 비용도 포함인가요? 0.5초였어요. 강만득의 표정이 그 0.5초 동안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봉투를 밀던 손끝이 멈췄어요. 눈이 좁아졌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빠르게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단 한 번도 아직까지 한 적이 없었던 걸 했어요. 멈칫했어요. 그게 신호였어요.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발소리가 두세 개 빠르게 다가왔어요. 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호원들이 들어왔어요. 강만득이 미리 세워뒀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식장에 보안 인력으로 배치해뒀던 거였는데 아마 버튼 하나로 불렀을 거예요. 셋이었어요. 처음엔요. 첫 번째가 달려들었어요. 저는 치맛단을 왼손으로 한번 걷어 올리면서 오른쪽 가터벨트에서 3단봉을 꺼냈어요. 그 사람이 팔을 뻗기 전에 제가 먼저 쳤어요. 손목이었어요. 소리가 나면서 그 사람 팔이 꺾였어요. 무릎을 한 번 더 치고 옆으로 밀었어요. 두 번째가 옆에서 왔어요. 몸집이 컸어요. 저는 옆으로 빠지면서 허리 쪽 겹단에서 와이어를 꺼냈어요. 그 사람 목 뒤로 빠르게 감았어요. 당기면서 몸을 낮춰 중심을 빼앗았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의식을 잃지는 않았어요. 잃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못 움직이면 됐으니까요. 세 번째가 문 쪽에서 망설이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이 10초 안에 정리되는 걸 봤으니까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말은 안 했어요. 눈으로 물어봤어요. 올 거야? 그 사람이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복도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많았어요. 강만득이 뒤를 보면서
뭔가를 외쳤어요. 더 빨리 오라고, 전부 다 들어오라고요. 복도에서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10명이 넘었어요. 좁은 방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드레스 치맛단을 한번 크게 걷어 올렸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가 보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신부 드레스 안에서 나온 게 뭔지가 보이는 순간 딱 0.5초 집단적으로 멈추는 게 있었어요. 그 0.5초가 저한테는 충분했어요. 오래 훈련을 받은 몸이에요. 특공대에서 5년을 있었어요. 대테러 훈련이고 제압 훈련이고 좁은 공간 전투 훈련이고 혼자서 다수를 상대하는 훈련이고 저는 그걸 반복해서 몸에 새겼어요. 그때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웨딩홀 신부 대기실에서요.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기엔 좀 길어요. 다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웨딩홀 신부 대기실 복도에서 시작해서 메인 홀로 연결되는 통로까지 15명이었어요. 전부였어요. 드레스 자락이 움직일 때마다 치맛단에서 바람 소리가 났어요. 하얀 천이 공기를 갈랐어요. 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저는 소리가 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조용하게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확실하거든요. 끝났어요. 복도 바닥에 남자들이 쭉 늘어져 있었어요.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있지만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드레스 소매 한쪽에 붉은 게 묻었고, 티아라가 약간 기울었지만 몸은 다친 데가 없었어요. 강만득이 신부 대기실 안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동안 저는 강만득을 시야에서 놓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빠져나가려는 걸 이미 2번 막았어요. 한 번은 문 앞에서, 한 번은 창문 쪽에서요. 지금은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테이블에 놓인 봉투가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강만득의 얼굴을 봤어요. 그 사람이 그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어요. 오래 권력을 쥐고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실감하는 표정이요. 여유가 사라졌어요. 눈 주위가 팽팽해졌고 입술이 얇아졌어요. 도망가야 하는데 길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빠르지 않게, 그런데 일제히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통로 쪽에서부터요. 하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었어요. 커플로 온 하객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혼자 온 하객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복도 양쪽을 막아서고 있었어요. 출입구 쪽에도, 비상구 쪽에도,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 쪽에도요. 저와 특공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성훈 오빠를 알고 그 죽음이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5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요. 제가 연락했을 때 한 명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언제냐고, 어디냐고, 뭐가 필요하냐고만 물었어요. 강만득이 나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처음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협박인지, 회유인지, 아니면 또 한 번 능청스럽게 자기가 피해자 행세를 할 건지.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눈을 보더니 멈췄어요. 저는 드레스 주머니에서 무선 이어폰을 꺼내서 착용했어요. 준비됐어요? 이어폰 너머로 짧은 대답이 왔어요. 됐다고요. 저는 강만득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식 시작됐어요. 들어가셔야죠. 7장. 웨딩홀 메인 홀로 들어서는 통로는 아이보리색 커튼으로 양쪽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신부가 입장하는 통로잖아요. 꽃잎이 바닥에 뿌려져 있었고 조명이 부드럽게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통로를 걸었어요.
드레스 소매에 붉은 게 묻은 채로, 티아라가 약간 기운 채로 강만득을 앞세우고요. 강만득이 걸음을 멈추려 했어요. 이거 나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 사람 팔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살짝 더 주면서 계속 걸었어요.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커튼 너머로 하객석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양가 친척들이 있었고, 강만득이 직접 초청한 지역 인사들도 있었고, 재단 관련 인물들도 있었어요. 강만득이 이날을 위해 직접 고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제가 고른 사람들이 섞여 앉아 있었죠. 커튼을 걷고 들어서는 순간 홀 안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하객석 앞쪽으로 대형 스크린이 있었어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 성장 영상을 틀어주는 그 스크린이요. 조명이 그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직 영상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냥 흰 화면이었어요. 강만득이 그 스크린을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뭘 하려는 거야? 이번엔 질문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눈치챈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이어폰을 통해서 짧게 말했어요. 틀어요. 스크린에 화면이 떴어요. 처음엔 그냥 텍스트였어요. 검은 바탕에 흰 글자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통화 녹음 파일 재생 표시가 나타났어요. 삼각형 재생 버튼이 깜빡이다가 눌렸어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강만득의 목소리였어요. 5년 전 날짜가 찍힌 녹음 파일이었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질 필요도 없었어요. 내용이 전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파일 안에서 강만득은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고 있었어요. 김성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대목에서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강만득 쪽 하객들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단 관련 인물들은 달랐어요. 그 사람들 얼굴에서 색이 빠지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녹음 파일이 끝나자마자 다음 화면이 넘어갔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계좌 번호들, 날짜들, 금액들, 법인 명칭들이 표 형태로 정리돼 있었어요. 재단 자금 흐름이었어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디로 나갔는지, 어떤 법인을 거쳤는지, 최종적으로 어디에 쌓였는지가 다 적혀 있었어요. 겉으로는 합법이었지만 흐름을 쭉 따라가면 출발점이 어디인지가 보이는 구조였어요. 그 다음엔 메시지 캡처가 올라왔어요. 강만득과 준우 사이의 대화였어요. 스크롤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내용이 노출됐어요. 제가 아침에 봤던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그 계집, 특공대 출신이라 써먹기 좋습니다. 재단 세울 때까지만 데리고 놀죠.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강만득이 제 팔을 뿌리치려 했어요. 저는 놓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낮게 이를 악물면서 말했어요. 끊어. 지금 당장 꺼. 이거 다 불법이야. 불법으로 얻은 증거야. 법정에서 아무 효력 없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앞을 봤어요. 하객석 앞쪽에 준우가 서 있었어요.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메시지 캡처가 올라오는 걸 보고 있었어요. 자기 이름이, 자기가 보낸 말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올라오는 걸 보고 있었어요. 준우의 무릎이 꺾였어요. 서 있던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무릎을 짚고요.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다가가려 했지만 제 사람들이 조용히 막았어요. 강만득이 또 소리쳤어요. 이게 다 뭐야? 이 사람들 다 누구야? 여기 경찰 불러.
지금 당장 경찰 불러. 저는 이어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했어요. 다음 거 틀어요. 이번엔 영상이었어요. 강만득이 재단 건물 회의실에서 찍힌 영상이었어요. 카메라 위치는 천장 쪽이었고 화질은 선명했어요. 제가 그 회의실에 갔던 날 건물 보안 시스템 중 하나가 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로 열려 있었거든요. 강만득이 자기 건물의 보안이 완벽하다고 믿는 동안 아주 작은 구멍 하나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 강만득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한테 했던 말들이었어요. 잘 해주려는 거라고,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잠을 못 자겠다고 했던 말들이요. 그 말들이 그 사람 목소리 그대로 홀 안에 울렸어요. 하객석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왔어요. 낮은 탄식들이었어요. 강만득이 저한테로 몸을 돌렸어요.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유가 완전히 없어진 눈이었어요. 그 안에 처음으로 공포가 있었어요. 자기가 쌓아온 것들이, 자기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자기가 직접 고른 이 무대 위에서 하나씩 무너지는 걸 보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당신, 지금 뭔지 알아? 이게 다 뭔지 알고 있어? 저는 그 사람 눈을 봤어요. 알아요. 내 변호사 불러. 지금 당장. 이거 증거 능력 없어. 다 무효야. 법대로 해봐. 어디 건드려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여기저기 손을 짚으면서 홀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이건 불법이라고, 자기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오래 해온 방식이었어요.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식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만득 쪽 사람들도, 재단 인물들도, 친척들도 아무도 그 사람 편으로 오지 않았어요. 하객석 곳곳에서 제 사람들이 일어서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강만득이 비로소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요. 자기가 직접 고른 장소였어요. 자기가 직접 초청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였어요. 결혼식이라는 형식을 자기가 선택했고 이 웨딩홀을 자기가 골랐어요. 이 자리가 자기한테 유리할 거라고, 이 화려한 무대가 자기 권력을 보여주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무대가 지금 자신을 가두고 있었어요. 출구는 없었어요. 복도도 막혔고 비상구도 막혔고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도 막혔어요. 강만득의 경호원들은 복도에 쭉 늘어져 있었어요. 법 안에서 완벽하게 구축해온 그 세계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저는 스크린 쪽을 한번 보고 다시 강만득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버님, 여긴 예식장이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 설계한 특수 취조실이에요. 강만득이 굳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6개월이에요. 오늘 이 자리, 이 사람들, 저 스크린에 올라간 것들, 전부 6개월 동안 준비한 거예요. 당신이 상견례 자리를 잡는 동안 저는 이 자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하객석 쪽에서 낮은 술렁임이 다시 일었어요. 강만득이 손을 들어서 저를 가리켰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 손이 떨리는 걸요. 이게 다 불법이야. 너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한테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어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어왔어요. 됐다고요. 다 들어왔다고요. 하객석 뒤쪽 문이 열렸어요.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검찰 수사관들이었어요. 배지를 꺼내서 제시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중 한 명이 준우 쪽으로 갔어요. 바닥에 무릎을 짚고 앉아있는 준우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준우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궜어요. 하객들이 그걸 지켜봤어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수갑 잠기는 소리가 홀 안에 울렸어요. 강만득이 그 모습을 봤어요. 아들이 수갑이 채워지는 걸 봤어요. 자기 계획에서 도구로 쓰려 했던 아들이 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되는 걸 봤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무언가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연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너지는 건 항상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는 것에서요. 수사관 한 명이 강만득 쪽으로 다가왔어요. 강만득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변호사야. 내 변호사 연락해. 지금 당장. 이건 다 불법 증거야. 법정 가면 다 뒤집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호란이 조용했어요. 그 목소리만 울렸어요. 저는 드레스 주머니에서 마이크를 꺼냈어요. 8장. 마이크를 들었어요. 웨딩홀 결혼식용 마이크요. 줄에 말씀을 할 때, 혼인 서약을 할 때 쓰는 그거요. 스탠드에 꽂혀 있던 걸 제가 꺼내 들었어요. 전원이 켜져 있었어요. 강만득이 그걸 봤어요. 하지 마. 지금 하지 말라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대신 강만득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수사관들이 그 사람 양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멈춰섰어요. 드레스 소매에 붉은 게 번져 있었고 약간 기운 티아라는 아직 그대로였어요. 강만득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아직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오면, 증거 능력을 따지면, 절차를 문제 삼으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게 이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법 안에 있으면 된다고, 서류가 맞으면 된다고 믿으면서요. 저는 그 사람 귀 가까이에 몸을 낮췄어요. 아주 낮게, 마이크 없이 두 사람만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견례 날 기억하세요? 두 분이 웃고 계셨어요. 아버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웃고 계셨어요. 그게 제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 두 분 과수원을 빼앗으려 하셨죠. 그 땅에서 두 분이 50년을 사셨어요. 강만득이 굳었어요. 저는 일어서면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리고 김경휘님이 안부 전해달라 하십니다. 완전히 굳었어요. 어깨도 턱도 손끝도요. 두 개가 한꺼번에 꽂힌 거예요. 두 분 이야기와 그 이름이요. 그 사람 눈에서 계산이 멈추는 게 보였어요. 처음으로 할 말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능청도, 여유도, 피해자 행세도 전부 사라진 얼굴이었어요. 저는 수사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만득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 사람이 반사적으로 뿌리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불법, 무효, 항의한다는 말들이 섞여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홀 안에서 혼자 울리는 목소리였어요. 끌려나가는 그 사람의 손목에서 시계가 보였어요. K, S, H. 세 글자가 새겨진 그 시계요. 저는 수사관에게 말했어요. 저 시계, 증거물로 따로 보관해달라고요. 수사관이 알겠다고 했어요. 강만득이 홀 밖으로 사라졌어요. 준우도 이미 수갑이 채워진 채 나간 뒤였어요. 재단 관련 인물 몇 명은 입구 쪽에서 다른 수사관들과 마주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마지막 자유로운 외출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별말 없었어요. 수고했다고, 잘 됐다고, 짧게들 말했어요. 저도 고맙다고 했어요. 같이 있어줘서, 와줘서, 기다려줘서요.
오래 같이 일한 사람들은 말이 짧아도 다 알거든요. 마지막으로 나간 사람이 문을 닫았어요. 홀 안에 저 혼자 남았어요. 수백 송이 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조명도 켜져 있었어요. 하객석 의자들은 줄지어 있었고 바닥에 뿌려진 꽃잎도 치워지지 않은 채였어요. 결혼식 준비가 끝난 공간이 아직 그 모습 그대로인데 이미 그 안의 모든 것은 끝나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그 안에 잠깐 서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로 돌아갔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티아라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소매에 붉은 얼룩이 있었어요. 드레스 치맛단은 구겨진 데가 있었고 아침에 예쁘게 올렸던 머리는 여기저기 흘러내려 있었어요. 티아라를 먼저 뺐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삼단봉도 와이어도 내려놓았어요. 드레스 지퍼를 내리고 옷걸이에 걸어뒀어요. 가방 안에서 검은 코트를 꺼냈어요. 과수원 창고에서 꺼내온 그거요. 세탁을 해서 가져왔어요. 입었어요. 몸에 맞았어요. 2년 동안 안 입었는데도요. 핸드폰을 봤어요.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탈자가 2군데 있는 천천히 자판을 눌러서 보내신 문자였어요. 잘 되고 있어? 저는 잘 됐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웨딩홀을 나섰어요. 밖은 낮이었어요. 햇빛이 새지 않은 날이었어요. 구름이 좀 있었고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차가운 편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과수원까지는 2시간이 좀 안 걸렸어요.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국도로 접어드는 구간부터 풍경이 달라졌어요. 건물들이 줄어들고 논이 나오고 낮은 산이 이어지고 그 사이사이로 과수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길이 좋았어요. 이 길을 달릴 때마다 서울 냄새가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과수원 입구에 차를 세웠어요. 어머니가 마당에 계셨어요. 뭔가를 정리하시다가 차 소리에 고개를 드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손을 드셨어요. 천천히, 아주 반갑게요. 저도 손을 들었어요. 아버지는 과수원 안쪽에 계셨어요. 사과나무 사이를 걷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오는 게 보이셨는지 걸음을 멈추고 이쪽으로 천천히 오셨어요. 아무 말이 없는 풍경이었어요. 2분 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당연하죠. 말 대신 다른 게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어머니가 제 옷을 한번 보셨어요. 검은 코트를요. 그리고 손으로 물으셨어요. 괜찮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셨어요. 말이 없는 두드림이었는데 그 안에 말이 다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어요. 마당 평상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사과를 가져오셨어요. 올해 과수원에서 난 거였어요. 껍질이 울퉁불퉁하고 색이 고르지 않은 시중에 파는 것보다 못생긴 사과요. 그런데 이게 더 맛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칼을 들었어요. 껍질을 깎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요. 껍질이 한 줄기로 이어지면서 내려갔어요. 끊기지 않게 하려면 힘을 일정하게 줘야 해요.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손목이 적당히 돌아가면서 칼이 사과 곡면을 따라가야 해요. 껍질이 이어졌어요. 끊기지 않고 쭉 한 줄기로 내려갔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그걸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도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사과 냄새가 났어요. 바람이 지나가면서 나뭇잎이 조금 흔들렸어요. 이 땅이 여기 있었어요. 2분이 여기 계셨어요.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오늘은요. 저는 깎으면서 생각했어요. 성훈 오빠 이야기는 이제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자살로 종결됐던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근거가 오늘 확보됐거든요.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문이 열렸어요. 그거면 됐어요.
오늘 당장 전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문이 열린 거니까요. 그리고 과수원은 지켰어요. 두 분이 50년 일군 이 땅을요. 두 분의 손마디가 굵어진 만큼, 두 분이 수어로 나눴을 말들이 쌓인 만큼, 이 땅에 두 분의 삶이 다 있었어요. 그걸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당연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두 분을 지키는 게요. 오늘도 당연한 일을 했어요. 껍질이 다 깎인 사과를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어머니가 받으시면서 웃으셨어요. 눈 주위에 주름이 잡히는 그 웃음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오늘 하루가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웨딩홀도, 강만득도, 수갑도 전부 오늘의 일이었고 지금 이 순간이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방에 들어와서 불을 끄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창밖 소리가 들렸어요. 사과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 소리가 오래 들렸어요. 법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법 뒤에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류가 맞으면 된다고, 절차를 지켰으면 된다고,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가장 무서운 건 자기보다 더 조용하게, 더 오래, 더 꼼꼼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분이 모르시는 사이에 두 분 곁에서 두 분을 위해서요. 법이 당신을 지켜줄 줄 알았냐고요? 미안한데 제 법은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강만득이 쓴 방식, 합법적인 재단과 법인 구조 뒤에 숨어서 불법을 감추는 수법은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범죄 구조예요. 겉으로는 봉사하고 기부하는 사람처럼 보이면서 이면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피해는 대부분 말하기 어려운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먼저 가요.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혼자 참고 혼자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말하는 것, 그게 첫 번째 힘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댓글로 소감 한마디 적어주세요.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하도록 기원드릴게요.